요즘 뉴스 보셨나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생활비가 없어 일자리를 찾는다. 퇴직하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30년을 일해도 남는 건 불안뿐이고 월급은 줄고 물가는 치솟고 병원비는 겁이 납니다. 자녀는 도와줄 여유가 없고 집 한 채는 있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보험료가 발목을 잡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50, 60대의 현실입니다. 나도 혹시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월 100만 원만으로도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두 번째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비 오는 새벽 낡은 전통시장 골목 어귀 검게에 그을린 손을 젖은 천막을 걷어내던 72세 김정분 할머니는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천막도 정리해야겠지. 그녀가 40년 동안 지켜온 반찬가게 앞에는 더 이상 손님이 없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새벽 5시면 깨어 시장 한켠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메뉴는 언제나 비슷했죠. 멸치볶음, 어묵조림, 간장불고기. 그녀의 손맛 덕에 단골이 많았고 시장 사람들도 정분 씨 반찬 먹으면 속이 편해라며 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말 한마디에 피곤이 싹 풀린다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늘 조용히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렀고 가게 벽 한쪽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남자는 2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이 떠난 지 벌써 그렇게 됐네. 세월이 참 빠르다. 할머니는 가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낡은 고무장화, 흰 앞치마,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평온함이 오래가길 바랐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뒤집히곤 하죠. 어느 날 시장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정분 씨, 이번 달까지만 하셔야겠어요? 재건축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아니, 갑자기요? 굴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날엔 철거 들어가요. 그날 밤 텅 빈 가게 안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노래가 시장 천장에 맴돌았습니다. 이젠 진짜 끝인가. 아들 내외는 서울에 살았지만 형편이 빠듯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쉬세요. 몸도 안 좋은데. 쉬면 뭐 먹고 사니? 나도 돈 있어야 병원 가잖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 42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그리고 남은 적금 통장엔 12만 원. 이걸로는 전기세랑 약값밖에 안 되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는데 남은 건 고작 100만 원 남짓의 생활비. 그때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인터뷰가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골로 가면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시장 친구 영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분아, 나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거긴 뭐 먹고 살아? 농지연금이란 게 있다더라. 땅 조금만 있으면 매달 돈 나온대. 집도 싸고 서울서 사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 정부는 웃었지만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 평생의 노동이, 가족이, 추억이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충북 괴산의 한 작은 마을. 산자락 아래에는 허물어진 초가집 몇 채가 늘어서 있었죠.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빈집 많아요. 주인들 다 도시로 나가서 그냥 놔둔 집이에요. 그냥 와서 손 좀 보면 살 수 있어요. 대신 주민등록 옮기시면 집수리비랑 이사비 지원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남편의 흑백 사진 한 장만 들고 괴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첫날 밤 한 줄기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창밖 별빛이 꼭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마을에 관해서 만난 또래 노인들과 함께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원. 하지만 그보다 값진 건 누군가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손에 흙이 묻어도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새 집의 낮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길은 있었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날. 그리고 정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참 잘 살았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편지 한 장이 그녀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본 정분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삶이란 게 참 이상하죠. 겨우 버틸 만큼만 살아도 어느 날은 그 버팀마저 기적이 되니까요. 괴산마을로 이사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김정분 할머니는 문 앞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서울시 땡땡 구청 사회복지과.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또 무슨 세금이라도 내라는 건 아니겠지. 편지를 열자 의외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분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매월 38만 7천 원이 지원됩니다. 순간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아직 챙겨주는구나.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국수 한 그릇을 삶았습니다. 수확한 한 끼였지만 마음만은 잔치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을에 관해서 공공근로로 일주일에 3번 청소를 하고 이장이 연결해준 노인 일자리로 하루 3시간씩 밭을 날았습니다. 정분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집에 있으면 생각 많아지잖아요. 이래야 살 것 같아요. 그녀는 흙 묻은 손으로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70만 원 남짓.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약 110만 원. 그 돈이면 약 전기세, 밥값, 그리고 라디오 배터리까지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사람 마음이란 게 욕심내면 끝이 없으니까. 그녀는 매일 새벽 텃밭으로 행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고추를 따며 하루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세상이 다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인생이 늘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울에 있는 아드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병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부는 손에서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녀는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행했습니다. 밤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그때 서울 떠나지 말 걸 그랬나 아냐? 잘한 거야. 자신에게 수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들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생활비 때문에 너무 무리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엄마 왔다. 아들은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도 한때 그랬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몸을 갈아 넣던 시절.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삶을 지탱하게는 하지만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요. 퇴원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시골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서울에서는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정부는 잠시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제야 철이 드네. 그래, 내려와. 텃밭도 넓어. 내가 오면 토마토 대신 상추 심어야겠다. 그날 이후 정분의 집에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장독대를 닫고 손자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머니, 이 고추 내가 딴 거야? 잘했네. 우리 준서 참 잘했어.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내가 평생 바란 게 이거였는데, 돈보다 소중한 게 결국 이거였는데. 밤이 되자 모두 잠든 뒤 정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는 음악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창문 밖에는 반딧불이 반짝였고 그 빛이 꼭 별처럼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부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희망할머니로 불리게 됐습니다. 빈집을 수리해 들어온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이 살아있어야 사는 거지. 이장은 말했습니다. 정분 씨 같은 분 덕분에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늘었어요. 지금은 신청만 해도 시에서 집수리비 다 지원해준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면 세상도 따라 사는 법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72살의 인생을 다시 배웠다.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다음 장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구든 늦지 않았다. 장소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 라디오에서는 다시 이문세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단 아직 꿈이 있어요. 정부는 창문을 열고 바람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 대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입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나,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올해 잃은 이도현 70씨입니다. 그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전라북도 완주의 한 시골 마을. 창문 너머로 논이 펼쳐지고 새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도현 씨는 한때 서울구로의 기계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넘게 근속하다가 62세에 명예퇴직했죠. 퇴직금은 약 1억 3천만 원. 그는 그 돈을 투자 대신 전환에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안 새게 사는 게 목표다. 퇴직 후 대부분의 친구들이 카페 창업이나 임대 수익 사업에 뛰어들 때 도현 씨는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 떠나자. 비 없이 욕심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병원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거길 왜 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죠.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린 너무 외로웠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13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빼고 퇴직금 중 절반으로 완주의 작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가격은 6,500만 원. 나머지는 국민은행 연금형 예금과 주택연금 준비금으로 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골 가서 뭐 먹고 사나? 나이 들어 고생만 하지. 하지만 도현 씨는 단호했습니다. 고생은 이미 도시에서 다 했어. 이제부터는 쉬면서 살 거야. 그들은 마을로 내려온 첫날부터 빈집 지원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집수리비 400만 원, 이사비 1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주민등록을 옮기자 난방비 지원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도현 씨는 낮에는 밭을 메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심은 상추, 고추, 토마토로 하루 3끼를 해결했고 한 달 식비는 2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 친구들의 전화가 점점 끊겼고 도시에서 일하던 자녀와도 연락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불편, 나는 지금 처음으로 편하단다. 그 대화 이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며칠 뒤 그는 마을에 관해서 열린 노인 일자리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지역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3시간 주 3회 일하면 월 35만 원 드립니다. 그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 2번째 직장이네. 지금 그의 한 달 수입은 단 100만 원, 기초연금 38만 원, 공공근로 35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받는 30만 원가량의 생활비.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한 달 지출은 그보다 적습니다. 비 20만 원, 전기통신비 10만 원, 보험료 5만 원, 기타 생활비 15만 원, 남는 돈 50만 원으로는 매달 적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젠 돈이 적어서 행복해요. 욕심이 없으니까 불안도 없어졌어요. 그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니냐? 그는 그렇게 말하며 껄껄 웃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서울 친구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도연아, 너 지금 그 돈으로 뭐하냐? 나 이번에 부동산 펀드 들어갔는데 월 3% 이자야. 너도 해라.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조금만 욕심내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작은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현재 잔고 120만 원. 오늘도 흑자.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시스템이지. 다음 날 그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숫자보다 시간을 벌고 있어. 그리고 그게 진짜 수익률이야. 봄이 오자 그의 집 마당에는 라일락이 피었습니다. 기도현 씨는 아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니까 참 좋지? 응, 서울에선 매일 불안했는데
여긴 하루가 참 겨서 좋아.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통장에 돈이 남는 게 아직도 신기해. 그때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100만 원으로 행복을 산 사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나 얘기하는 건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엔 초록빛 들판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불행했던 거였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행복지수 100점. 나는 지금 돈보다 풍요롭다. 기도연 씨의 삶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돈 많지는 않았지만 하루가 정직했고 마음이 평화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6월 초 갑자기 고혈압 약을 받기 위해 방문한 보건소에서 의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르신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요. 당뇨 초기로 보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 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뭐. 나 아직 값도 매야 하는데. 그는 일부러 태연했지만 라디오를 끄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평화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다음 날 마을회관으로 향한 그는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도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직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은 기초연금도 받고 계시고 만 70세 이상이면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에요. 병원비 부담 덜어드릴 수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시골로 온 게 아니구나. 여기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네. 당뇨 진단 이후 그는 식단을 바꿨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밥, 고기 대신 두부, 간장 대신 직접 담근 된장을 썼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일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마을화단을 가꾸는 일이었는데 그는 어느새 마을 정원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꽃 예뻐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일을 즐기는 것 같아.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덕분이지?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필요하다는 게 그게 참 고맙네. 가을이 되던 어느 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였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네가 여기 웬일이냐? 솔직히 회사 그만뒀어요. 순간 아들의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해 못하시겠죠.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이고 집값은 오르고 사람들은 다 나보다 앞서가요. 기도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돈 대신 시간을 모으기로 했지.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을 모은다고요? 그래, 남들처럼 투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내가 쓸 시간만 모았어.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루하루를 다 써봤지. 그 말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아들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숭늉 한 잔을 건넸습니다. 달빛이 둘의 어깨를 뒤쳤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보다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후 아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양주 근처로 직장을 옮기고 주말이면 아버지를 찾아와 밭을 도왔습니다. 기도연 씨는 여전히 월 10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만 원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은 적금으로, 5만 원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쓰는 공동 식사비로,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한 달 중단 하루, 그는 나를 위한 날로 정해 작은 버스 여행을 떠납니다. 인근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길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나이에 이렇게 여유를 누릴 수 있다니 하며 웃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 대신 별빛 아래에서 그는 매일 밤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썼습니다. 내일도 욕심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으로 불립니다. 누가 묻습니다. 도연 씨, 노후 준비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도로 준비한 게 아니라 벌 쓰는 법을 배웠지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침엔 텃밭, 낮엔 회관 청소, 저녁엔 아내와 라디오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젊은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노래가 다시 흘러나옵니다. 난 아직 꿈이 있어요. 기도현 씨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참 고마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욕심 안 부려서 우리 인생이 평화로워졌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사는 인생. 세상은 그걸 불가능이라 했지만 나는 매일 증명하며 산다. 욕심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그의 일기 끝엔 짧은 한 줄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부자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현실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약 6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연구기관 추산에 따르면 이 나이대에서 실제 생활비로 필요한 최소 비용은 월 약 124만 원으로 보고되어 있었는데 그 격차가 2배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3년 기준 39.8%에 이르렀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노년층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노인이 65세를 넘은 이후 실질 지출이 해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평균 약 1.7%에서 2.4%씩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노후기에 들어가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지출 구조를 작게 설계해두면 더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제약술지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국가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며 노년층 의료비 상승률이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빠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건강관리가 곧 노후 지출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현실은 더욱 뚜렷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약 34.9%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전혀 없는 구조적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추가적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가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과 소득이 모두 낮은 노인층일수록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도적 환경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대체율, 즉 현직 임금 대비 은퇴 후 연금 비율은 약 40% 수준이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령 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연금 지출이 향후 국내 총생산 대비 약 4%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노년층은 평균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건강과 의료비 부담, 저임금 일자리 구조, 연금 제도의 한계까지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지출 규모를 작게 설계하고 꾸준한 근로소득을 확보하며 건강을 유지해 의료비를 줄이고 연금 외의 소득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통계와 연구 결과는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월 100만 원 수준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논의한 노후 준비의 문제점, 연금의 부족, 지출의 압박, 건강의료비 리스크, 저임금 고령 일자리 구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해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조건 없이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의 매우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체계를 바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까지 월 수령 가능자를 확대한 사례입니다. 이어서 고용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발표한 제3차 고령자 고용 및 사회활동 종합지원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은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고령자 고용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종합노인복지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조 4,433억 원을 투입해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건강관리, 여가활동, 고령친화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후를 단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활동으로 바꾸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주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주택, 빈집 지원, 주택 수리비 보조 사업을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주민등록 이전이나 장기거주 조건하에 노인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수리비나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자 일자리 센터나 노인인력개발원의 안내를 통해 주 3일 하루 3시간 수준의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꾸준히 일하는 것이 단순히 수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삶의 리듬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셋째,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이 노후 지출 결정짓는 변수라는 현실을 인식해서 정기검진, 식사습관, 운동 루틴을 생활화하세요.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정책 자료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또는 할인 건강검진이나 복지시설 연계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이탈리아에서는 만 67세 이상 저소득 은퇴자에게 추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또한 미주 지역 여러 국가에서는 사회연금 제도를 확대하여 고령층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소셜 펜션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보고서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가 빈곤 감소에 결정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정책은 노후 대비는 개인 몫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삶의 후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필요한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거주지 복지 틈새 파악 잡게 일할 수 있는 자원 연결 건강 루틴 구축. 기순서대로 움직이면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월 100만 원 수준으로도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 생활이란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정책만 기다리지 마세요. 정책을 활용하세요. 지자체 웹사이트, 동주민센터, 노인일자리센터로 당장 검색해보세요.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행동하면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노후를 버티기가 아니라 즐기기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언 땅 아래에서도 새싹은 이를 찾는다. 햇살이 미치지 못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생명은 스스로를 밀어올린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두 사람의 인생 기억하시죠? 한 사람은 퇴직 후 방향을 잃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놓아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가진 돈, 같은 나이,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욕심을 버리고 지혜를 택한 선택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퇴직금으로 무리한 창업을 하고 남들이 한다는 투자를 좇으며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은 결국 세상 탓을 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이 아닌 삶의 구조를 바꿨고 퇴직금을 투자 대신 생활의 안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마음 하나가 그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욕심 대신 감사, 불안 대신 평온, 외로움 대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불빛을 버리고 별빛이 쏟아지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빈집을 수리하고 텃밭을 일구며 하루 세 끼를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로 해결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반짝였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였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저녁에 들려오는 라디오의 잔잔한 음악,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젊은 시절의 성공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가볍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보다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우린 여전히 새싹처럼 다시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퇴직 후 무너진 삶, 가족에게 미안했던 지난날, 불안했던 노후의 그림자,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직 늦지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바꾼 것도,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것도, 지하철 지원 정책을 찾아본 것도, 그리고 하루 30분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다시 사는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누구는 불안 속에서 늙어가지만 누구는 평온 속에서 젊어집니다. 누구는 돈에 쫓기지만 누구는 마음의 여유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삶을 돌보는 일, 그게 바로 진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늦게 피는 꽃은 더 오래갑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늦게 피어나고 있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봄이 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의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당신의 내일이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00만 원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마음이 부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꼭 나오죠. 야, 너는 얼마 모았냐? 누군가는 연금만으로 버텨 하고 누군가는 퇴직금 다 날렸어 라고 말합니다. 최근 뉴스에선 60대 부부의 평균 생활비가 월 35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퇴한 친구들 중 누군가는 여유롭게 여행 다니는데 나는 왜 늘 통장 잔고만 걱정하게 될까요? 이제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 명의 중년들이 다시 노량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다시 일하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을까?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지의 오래된 골목, 겨울바람이 찬 노인정 앞. 낡은 전기난로 앞에 모여 앉은 5 노인들이 종이컵 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춘호야. 너는 연금 얼마 받아? 나? 한 180쯤. 뭐 병원비 빼면 남는 게 없지. 에이, 그래도 넌 교사였잖아. 우리는 사립공장 다니다가 퇴직금도 못 받았어. 웃으며 던진 말들 속엔 묵직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춘호, 올해 72. 퇴직 후 10년째 아내와 단둘이 월세 50짜리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내 친구들 중엔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자부했지만 지금은 통장에 찍히는 잔액보다 약값이 먼저 걱정되는 나이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노인정에 나가 친구 박기석을 만났습니다. 기석은 젊을 때부터 늘 저축이 답이다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했지만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와 점잖은 패딩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춘호야, 나 이번에 연금이랑 배당 합쳐서 월 450 들어와. 순간 뜨거운 커피가 손에 묻었는데도 춘호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현실의 거울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춘호는 식탁에 놓인 장바구니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김치, 달걀, 그리고 값이 오른 사과 2알. 여보, 오늘도 시장에서 더 안 주더라. 아내 말에 그는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멀어졌습니다. 그가 냉장고를 열자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생활비 기준, 부부 기준 360만 원. 그는 무심히 라디오를 끄고 중얼거렸죠. 난 아직도 200만 원이 벽이네. 다음 날 기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노량진 한번 가보자. 60대들 자격증 공부하러 엄청 온대. 춘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안 그의 시선은 신기하게 반짝였습니다. 머리 희끗한 중년 남자들이 교재를 끼고 걸어가고 있었죠.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도착하자 젊은 시절의 열기 대신 퇴직 후에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호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잖아.
그 말에 춘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춘호는 매일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루 지출 23,500원, 시장까지 걸어서 왕복한 시간, 다음 달엔 버스비라도 아끼자. 아내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요? 그냥 나도 늦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며칠 뒤 노량진에서 들은 한 말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 지금 연금만 믿고 계시죠? 그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 목소리는 자격증 설명회를 하던 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중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청한 컴퓨터 자격증 학원은 이미 만석이었고 노동청에 등록된 일자리 중 70대 가능 문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트 시식 도우미, 자존심이 괜히 건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기석이는 수도꼭지가 10개라더니 난 고작 하나잖아.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줌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카락, 그리고 거울 너머 젊은 시절의 자신이 말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말에 그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고 자식의 결혼자금까지 내주느라 자신에게 단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늦음이 아니라 멈춤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처음으로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노인 일자리, 자격증, 무료 교육. 바로 그 순간 화면에 떴던 문장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도전하는 70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 그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10년 전 퇴직 때 입었던 낡은 코트를 걸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노량진 방향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맞닥뜨리게 될 진짜 현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김춘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다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수십 명의 머리 희끗한 사람들이 노량진역 플랫폼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처럼 다시 시작하러 온 걸까? 그날 처음으로 학원 접수대에 섰던 그는 손에 쥔 서류를 몇 번이나 뒤적였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 보여요. 잠깐만요. 네,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원의 따뜻한 말에 잠시 미소가 지어졌지만 서류를 내미는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학생으로 불릴 수 있구나. 처음엔 하나도 몰랐습니다. 마우스 클릭도 어색했고 워드창을 여는 법조차 헤맸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줄 쳤네. 내일은 3줄 칠 거야. 그렇게 1줄, 2줄씩 적어가며 그의 노트북 안에도 마음속에도 새로운 문장이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문득 라디오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도전하는 사람은 100명 중 12명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적어도 나는 그 12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상보다 냉정했습니다. 한 달 뒤 아내가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분 혈압이 좀 높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는 잠시 책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내 공부는 무슨 이 나이에 무리했지. 실 덮으려는 순간 그 눈에 띈 건 아내가 써놓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공부하는 모습 참 멋있어요. 그 짧은 문장에 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둘 다 별말은 없었지만 탁 위에 김치 한 조각이 그 어느 때보다 짭조름했습니다. 며칠 뒤 학원에 다시 나간 그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시험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타이핑을 쳤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 박기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공부 재미냐? 응, 기석아. 나 요즘 하루가 참 빨라. 하루가 빨라? 무슨 말이야? 내가 다시 누군가가 된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야, 그 말 멋있다. 너 진짜 달라졌구나.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엔 작게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겨울바람을 맞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 박기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을 나눴습니다. 춘호야, 나도 있잖아. 요즘 불안해. 수도꼭지가 10개라지만 막상 다치기 시작하면 두렵더라. 춘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석아, 수도꼭지가 10개면 뭐하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다 막힌 거지. 기석은 말없이 커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의 눈빛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매주 일요일마다 노량진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춘호는 자격증 공부를 계속했고 기석은 대당 대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춘호야, 나 요즘 애들한테 컴퓨터 가르쳐. 내 덕분에 나도 다시 배웠다. 그래? 그럼 너도 학생이네.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햇살이 벤치 위에 비치고 바람이 느리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춘호는 문득 말했다. 기석아, 우리 인생이 꼭 통장 같지 않냐? 통장? 그래. 남은 잔액보다 중요한 건 다음 달에도 계속 지키는 입금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런 말 다 하네. 뒤에 삶이더라. 마음의 입금이 끊기면 그땐 진짜 빈털털이야.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몇 달 뒤 김춘호는 작은 지역 복지관에서 시니어 컴퓨터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 이제 손자한테 톡 보낼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월급 받는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참 잘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연금보다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모든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마음은 다시 젊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은퇴한 친구들이 얼마나 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아직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남아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 인생의 진짜 잔고는 오늘이야.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의 한 작은 카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천천히 내려앉고 창가 자리엔 한 남자가 노트를 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체중 68.5kg, 걷기 1만 보 성공.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기상에 산책하고 가계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40년째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광호, 올해 68. 삼성전자 현역사 기술연구소에서 37년을 근무하고 2020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식 날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내 편이 되길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 말만 남기고 조용히 회사 문을 나섰죠. 퇴직금 1억 7천만 원과 퇴직연금, 그리고 그동안 모은 ETF 투자금 8천만 원. 그는 그걸 하루 만에 은행에 넣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40년 동안 흘린 땀의 무게다. 그의 노후는 그렇게 단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이미 10년 전에 대출 없이 상환했고 두 자녀는 직장과 가정을 잃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의 노트 안에는 운이 아닌 습관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투자 비율, 지출 한도, 자녀 지원 계획, 보험 갱신 일정까지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2025년 한국의 현실은 그의 예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기준금리는 내려가며 예금이자 수익은 줄어들었죠. 그의 월간 생활비는 늘 350만 원 선을 유지했지만 3년 사이에 식료품비와 관리비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은퇴자들 다시 일하라란데. 노량진의 자격증 학원 사람들 바글바글하대. 광호는 잠시 웃었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 계획이 과연 안전한지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280만 원에 배당 수익 70만 원, 생활비 350만 원? 순익계산서처럼 펜을 써 내려가던 그는 문득 멈췄습니다. 내가 이만큼 계획적으로 살았는데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의 고갈이 아니라 역할의 공백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하루가 길었고 대화 상대는 아내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으면 아내는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글쎄 도서관 좀 갔다가 은행 가야지. 그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60대 노년층 우울증 환자 심연세 2배 증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지만 내 마음은 건강한가? 그날 저녁 그는 오랜 친구 정인호를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은퇴한 동기였지만 두 사람의 삶은 달랐습니다. 정인호는 퇴직금으로 지인 추천 카페 창업에 나섰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광호야, 내가 그때 너처럼 안정적으로 갔어야 했어. 지금은 월세도 밀렸어. 그의 목소리는 깊게 갈라졌습니다. 광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선택을 했지만 누가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계획하고 지켜낸 노후가 어쩌면 누군가의 불행과 비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조용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도서관 대신 주말 농장에 갔습니다. 흙을 만지며 돈이 아닌 삶의 감각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몇몇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72세의 박영숙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상추 좀 덮으세요. 요즘 일교차 심해서 금방 시들어요. 할머니는 10년째 홀로 살며 텃밭 일을 취미처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광호는 자신이 잊고 있던 일상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묻습니다.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서 좋죠? 좋긴 한데 허전해요. 돈보다 그게 더 문제네요. 허전한 사람은 누굴 도와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이후 그는 텃밭 모임에서 배운 도움의 순환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삶의 의미는 점점 엷어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통장에서 매달 30만 원을 따로 빼 시니어 기술 멘토링 펀드 계좌로 넣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찾아오면 기술 자문을 해주고 그 보답으로 작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하루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그는 매일 노트를 열려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팀 만남. 그들의 눈빛 속에 옛날 내가 있었다. 그의 펜끝에는 다시 에너지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2025년 봄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사람이 왜 이래요? 그녀의 말에 광호는 담담히 웃었지만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당신구나. 그는 그 밤 또 하나의 계획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 매일 2시간 의무 확보. 그의 삶은 조금씩 다른 리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그 리듬 뒤로 다가오는 또 다른 파도였습니다. 그 파도는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시험할 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그의 가장 큰 선택 앞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여름 폭염이 시작된 어느 날, 이광호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모니터에 진료 중이라는 붉은 글자가 깜빡일 때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남편분, 잠시 들어오세요. 의사는 따뜻하게 말했지만 광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식단 조절을 하셔야 해요. 당뇨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진료실 나서는 길,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아직 우리 둘 다 멀쩡하잖아요. 광호는 그 웃음 속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매달 수입과 지출 계산하며 미래를 설계했지만 정작 함께 늙어갈 사람의 건강엔 단 한 줄의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요즘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트렌드, 시간을 벌어 쓰는 사람들. 그 멘트에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야겠구나. 그는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작은 농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흙을 만지는 순간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씨앗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씨앗인지 알아요? 글쎄, 얼마인데? 500원. 근데 이게 자라면 우리 한 달 반찬이 돼요. 광호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돈으로만 미래를 가늠했지만 이제는 오늘의 기쁨으로 하루를 재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친구 정인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광호야, 나 이번에 집 정리했어. 카페 말아먹고 나니까 도저히 버티기 힘들더라. 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한숨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다음날 그는 조용히 정인호를 찾아갔습니다. 험한 고시원 골목 끝 작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나온 친구의 얼굴은 낯설게 초라했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냐? 대충 하면 광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나도 친구한테 받은 적 있다.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으면 그냥 나중에 밥 한 끼 사. 그날 저녁 정효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참 신기하다. 돈도 벌고 시간도 벌고 사람도 잃지 않았네. 광호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예전엔 잃은 적 있어. 다시 찾으려고 오래 걸렸을 뿐이야. 며칠 뒤 그는 아내와 함께 마을 복지관에서 열린 5060 세대 재능 기부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전직에서 하시던 일 중 젊은 세대에게 전할 게 있을까요? 광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술연구소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더군요. 실패는 손해가 아니라 경험이란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회복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의향 있으세요? 네, 그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주위에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기술 조언을 해주고 남는 시간엔 아내와 텃밭을 돌봤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내 시간표에 의미가 생겼어요. 어느 날 멘티 중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광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태도야. 태도를 준비하면 돈은 따라오더라. 그 대답에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복지관 직원은 몰래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진짜 어른을 만났다. 가을이 오고 공기가 선선해진 어느 저녁, 광호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행복 지출 커피 2잔, 시간 2시간. 페이지 한쪽에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상추를 따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사지 못한 것들이 내 인생의 진짜 자산이다. 그 순간 창밖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든 시니어들을 응원합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40년의 땀과 후회, 그리고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총자산 감사 100%, 후회 0%, 사랑 무한.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남자 말입니다. 그 사연이 소개될 때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수많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순간 이광호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고 여성은 87세에 이릅니다. 평균 은퇴 연령이 60세 초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퇴직 이후에도 최소 25년 이상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370만 원 수준인데 실제 수입은 29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매달 약 8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광호 씨처럼 노후가 안정된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 구조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연금 외에도 부동산 월세,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2개 이상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한 가지 소득에만 의존하는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갈래의 작은 수도꼭지를 만들어둔 사람이 훨씬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결과는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은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후 불안을 줄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퇴직 전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배당형 자산으로 분산해 장기적으로 관리한 경우 은퇴 후에도 수입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조사에서도 퇴직 5년 전부터 정기저축을 유지한 사람의 은퇴 후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준비의 시점이 결국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한국 내 연구는 은퇴 후 일하지 않는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구직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계 때문이 아니라 취미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두고 노후의 행복은 일의 필요가 아니라 일의 의미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시녀의 경우 우울감과 인지, 저하의 위험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득뿐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유지한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고 활기 있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2억 원에 가깝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예금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이나 임대 같은 소득형 자산을 가진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는 가구들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함께 관리하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즉 돈을 모으는 것보다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둔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노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돈보다 인간관계였습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시사하는 시간이 하루 한 번 이상인 노인은 혼자 시사하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가 지출을 절제하게 만들고 심리적 안정이 재정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은퇴 후 재정이 안정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며 일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새로운 배움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 수명이 일반인보다 5년 이상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행복을 오래시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통계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직후 1년에서 2년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의 변화보다 정서적 혼란으로 소비가 늘고 지출이 통제되지 않는 시기를 겪습니다. 이 시기에 감정이 흔들리면 돈의 흐름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대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감정의 크기에서 완성된다고. 이광호 씨의 삶이 안정적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매일을 기록하며 습관을 쌓았습니다. 감사할 일을 적고 하루의 지출을 점검하며 자신과 가족의 마음을 관리했습니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노인의 우울감이 현저히 줄고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숫자보다 마음의 방향이 인생의 자산을 바꾸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의 노후 현실은 분명 쉽지 않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은 않고 저금이 아니라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10분의 점검, 한 줄의 기록, 한 사람과의 대화가 결국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도 통계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이 아니라 매일을 관리할 줄 아는 힘에서 시작된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봤습니다. 하나는 준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다 결국 후회로 끝난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대비하며 태도와 습관으로 노후를 설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건 나의 현금 흐름을 직접 설계하는 힘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 3단계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단계는 경력 설계, 2단계는 재취업 교육, 3단계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이 거주하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5060 생애 설계,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광역시는 시니어 기술인력 뱅크를 운영해 전직 전문직이나 기술직 출신 노인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돈 벌여 보는 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통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연금과 금융의 병행 관리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맞춤 설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개인연금을 어떻게 결합하면 최적의 노후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단 구조를 반드시 동시에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유지하면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단위로 진행되는 시니어 금융교실에서는 실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ETF, 예금, 연금저축관리법을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서울, 대전, 전주, 포항 등 여러 지역 평생학습관에서는 매달 노후 자산 리모델링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대부분 무료거나 5,000원 이하의 수강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건강관리 정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층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1,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노년건강돌봄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제도는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복약 지도를 통합 관리해줍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시니어 헬스케어 상담실을 통해 무료 검진과 건강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전북,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관리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주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고 병이 악화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는 제도죠. 네 번째로는 주거 안정대책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령자 주택연금형 전환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를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안정률은 22% 상승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니어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등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내에 건강관리실, 공동 취미공간을 갖춘 커뮤니티형 노인주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공간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을 막고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년복지통합상담 서비스를 구축해 한 번의 전화로 복지, 금융, 건강, 고용 상담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홀몸노인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행복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노인정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상담,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경우 경로당 내에 노후생활 지원 매니저를 배치해 연금 수령 안내, 공공요금 감면 신청, 보건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기재 해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 현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제도는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50%를 넘어섰고 시니어들의 평균 근로소득은 10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케어센터를 통해 고령층이 자신의 동네 안에서 의료, 복지, 일자리, 주거를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의 사례가 눈에 띕니다. 스웨덴은 노년층을 위한 평생소득제를 도입해 근로기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소득이 급격히 줄지 않아 생활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직접 세대 홍합형주거단지를 조성해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며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정신건강 개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집과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자체와 비영리기관이 협력해 주택 리모델링, 식사 배달, 의료 서비스를 통합 지원합니다.
특히 은퇴자협회는 시니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며 세대 간 멘토링 문화도 정착시켰습니다. 기제도 덕분에 노인들의 재취업률과 삶의 만족도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길을 닦아주고 지자체가 손을 내밀 때 우리 한 사람이 그 손을 잡을 용기만 낸다면 은퇴 후의 30년은 결코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지금 한 걸음이 미래의 자신에게 가장 든든한 연금이 되어주렵니다. 바람이 분다. 젊은 날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그 바람마저 고맙다. 흘러가는 세월이 무겁지 않은 건 그 안에 내가 살아왔다는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돈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고 삶은 떠나도 마음은 이어진다.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똑같이 흘러온 세월인데 누군가는 그 길 끝에서 외로움을 마주하고 누군가는 미소를 짓습니다. 첫 번째 사람 김춘호 씨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며 한 번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죠. 하지만 퇴직 후 남은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공허한 하루였습니다. 그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가난은 돈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마음에서 온다는 거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광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매일을 기록했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욕심보다 관계를, 후회보다 감사를 먼저 쌓아 올렸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친구를 돕고 젊은 세대에게 배움을 나누며 자신의 노후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잔고는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흘려보냈고 누군가는 오늘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안심하려 했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평화를 찾습니다. 결국 삶의 격차는 재산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던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보다 더 두려운 건 잃어버린 자신감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게 우리를 가장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 하루를 계획하고 사람을 만나고 웃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다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재산도 젊음도 아닙니다. 단 한 줄의 감사, 단 한 번의 도전, 그리고 단 한 사람의 함께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으면 노후는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이제는 멈춰 서지 말고 우리의 마음 속 수도꼭지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관계의 수도꼭지, 일이 아니라 의미의 수도꼭지,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삶의 수도꼭지. 그 물이 계속 흐를 때 우리의 노년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금입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걸음을 멈추고 옆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끔은 젊은 날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렇게 한 번 더 자신을 안아주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젊어집니다. 주름진 손에도 주름진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라도 켜졌다면 그 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노트에도 이렇게 적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했다. 오늘도 살아있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었다. 오늘 우리가 남긴 하루는 내일의 연금보다 값집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당신의 노후가 누군가의 꿈이 되기를.